안녕하세요, 여러분. 같은대 과학영재교육원 초등브릿지에 지원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더 많은 탐구의 기회를 얻고자 지원한 것이죠. 그렇다면 탐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학적 태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궁금해야 합니다. 궁금함이 없으면 탐구할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왜 그런 걸까? 등 스스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할까요? 작게는 주변의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점차 자연을 관찰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늘 익숙하게 보던 것들도 새로운 관점에서 반복하여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 식물들이 보이시죠? 이 식물들을 보면서 곤충은 어떤 식물에 이끌릴까? 이들 중 어떤 식물이 가장 빨리 자랄까? 자연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등 다양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대다수의 발견과 발명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끊임없는 관찰과 모방을 통해 탄생한 발명품들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으며 의학, 공학, 과학, 기술의 발전 또한 자연에서 얻은 지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탐구가 단순히 호기심에 그친다면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연현상에 대해 의문을 품고 탐구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이고도 아무런 결과 없이 끝나는 경우도 많아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은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제 집착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견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과학자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탐구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보이는 해파리는 눈, 코, 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적을 알아보고 독을 쏘는 걸까요? 또한 해파리는 뇌가 없는데 학습이 가능할까요? 아니, 학습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처럼 흥미로운 의문이 생기지만 실제로 탐구하려면 장비나 도구 등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우리의 수준에 맞는 과학 탐구 주제를 찾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과학 탐구는 크게 연역적 탐구와 기납적 탐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연역적 탐구와 기납적 탐구, 모든 탐구의 시작은 모두 문제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연역적 탐구는 주로 실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먼저 문제를 인식한 후 가설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해파리는 눈, 코, 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대신하는 감각기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탐구를 설계하고 실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험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반복해서 한 실험 결과가 일정하지 않아 수행 자체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 다음으로는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결론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나아가 내가 도출한 결론이 다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 이는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되어 일반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탐구가 바로 연역적 탐구입니다. 귀납적 탐구는 연역적 탐구와 달리 가설을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오랜 시간 동안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문제를 인식한 후 관찰 방법과 절차를 고안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요구됩니다. 또한 관찰 결과를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할 때 어떤 관점에서 현상을 설명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귀납적 탐구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윈이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새를 관찰한 후 이를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연역적 탐구의 예시를 하나 봅시다. 탐구 문제는 개미들은 어떻게 집을 찾아올까입니다. 그에 대한 가설로는 개미는 분비물질로 표시를 하여 길을 찾을 것이라고 세웠습니다. 실험 방법은 첫째, 개미집이 보이지 않는 곳에 먹이를 두었다. 둘째, 개미가 먹이를 찾아 개미집을 떠난 후 지나간 길의 흔적을 지웠다. 셋째, 개미가 먹이를 찾은 후 집으로 돌아오는지를 관찰하였다. 넷째, 같은 방법으로 총 20마리의 길찾기 행동을 관찰하였다. 이 실험에 대한 결과로는 20마리 중 18마리는 개미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2마리는 돌아왔다. 입니다. 그래서 이 탐구자는 결론은 개미는 지나갈 때 분비한 물질로 표시해둔 길을 따라 개미집으로 돌아온다고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탐구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이 탐구의 결론은 과학적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풀이를 하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고 결론이 과학적인지 과학적이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그쵸? 이 실험의 문제점은 탐구자가 실험군만 설정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개미가 집을 찾아오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할 때 개미가 지나간 흔적을 지웠다고 했죠. 이게 조작한 내용이 되잖아요. 이 개미가 가설에 의하면 분비물질을 표시하여 길을 찾을 것이다 라고 탐구자가 가설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분비물질을 지워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탐구자가 실험 내용을 조작하는 것을 실험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우지 않았을 때 길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비교해야 될 실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 흔적을 그대로 두는 것을 대조군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실험 설계를 할 적에는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원래 기준이 뭔가, 즉 분비물질을 표시를 했을 때 길을 찾아올 것이다를 만일에 대조군으로 준다면 그러면 흔적을 지우는 경우는 조작을 해서 실험군으로 두고 이 대조군과 실험군을 비교하여 실험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탐구자는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험군만 설정을 하고 대조군의 설정을 놓친 거죠. 또한 실험 결과가 가설을 지지하긴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2마리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집으로 찾아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는 실험을 설계하거나
동일한 실험을 반복하여 재현성을 검증하는 등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과학적 타당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납적 탐구의 대표적인 사례는 먼저 얘기했듯이 핀치새의 부리를 통한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입니다. 다윈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새들을 관찰하며 섬마다 부리의 형태가 다르게 발달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점이 바로 문제인식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각 섬의 환경과 먹이 종류에 따라 부리의 크기와 형태가 적응된 것으로 보였고, 이를 통해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긴다는 그 유명한 자연선택의 개념을 정립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이 연구는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에서 자연선택설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례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탐구 과정과 과학적 사고에 대해 배웠죠? 이제 직접 탐구 과제를 수행해 볼 차례입니다. 주어진 과제를 한번 볼까요? 가천이는 3스푼의 소금을 비커에 넣고 차가운 수돗물로 비커를 약 3분의 2 정도 채웠다. 그리고 물을 저어 소금을 완전히 녹인 다음 그림과 같이 실험 장치를 한 후 가열하면서 30초마다 온도를 측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가천이는 어떤 것이 궁금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이 실험을 했을까요? 이 탐구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을 5개 써보는 것이 1번 문항입니다. 2번 문항은 탐구 결과를 자세히 보면 어떤 문제점이 보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는지 찾아서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또한 제시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과제입니다. 가천이는 지난주 마트에서 복숭아 6개를 샀는데요. 복숭아가 너무 단단해 먹기 어려워서 주방에 두고 숙성시키기로 했어요. 3일 후 복숭아는 부드럽게 잘 익어 먹기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 또다시 복숭아 6개를 샀고 지난주와 같은 방법으로 주방에 두고 숙성시키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오늘 아침 주방에 두었던 6개의 복숭아 중에서 3개에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주의 복숭아는 3일이 지나도 잘 익었지만 이번 주 복숭아는 불과 24시간 만에 곰팡이가 생겼던 것이죠. 자, 이 사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나요? 그렇죠. 이번 주와 지난주의 복숭아가 숙성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것이 바로 3번 문항입니다. 이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최대한 많이 제시하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4번 문항은 3번에서 제시한 원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여러분의 탐구 문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시한 탐구 문제에 대한 값을 또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자, 탐구 문제를 제시하고 가설이 설정되었으면 당연히 실험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5번 문항은 4번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방법을 독립변인, 종속변인, 통제변인을 포함하여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그림 속에 글을 포함할 수는 있으나 글로만 실험 방법을 나타내면 많은 감점 요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과학 탐구는 단순히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만들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때로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실험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진짜 과학자의 자세랍니다. 여러분의 멋진 탐구를 기대할게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